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제5 영역이죠.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제20회 기출문제를 25문제를 살펴봤더니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출제 유형과 출제 패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렵다라고 느낀 응시생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오히려 단순 암기해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있었고 또 어떤 문항은 좀 더 깊숙이 이해해야만이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있었다라는 것에서 기존의 출제와 약간 상이함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관한 이론이나 주요 실천 모델부터 실천 과정, 실천 기술, 추진 체계 등 대부분의 문제가 우리 나눔의 집에서 분석하고 있는 기존의 빈출 키워드에서 출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눔의 집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빈출 키워드 몇 장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쫓아와서 공부해 주시면 적은 시간을 갖고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새롭게 출제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히 암기하지 않은, 여기에서 제대로 이해한 부분은 좀 더 깊숙이 이해해야 되는 영역이 생겼고, 제대로 정확히 암기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단순히 암기만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을 특정하기 어려워 몇몇 문제들이 응시생들을 곤란하게 만든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의 합격 대책은 결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 암기할 부분들은 단순 암기하시고 좀 더 깊숙이 이해할 부분들은 좀 더 깊숙이 이해하면서 이번 21회 시험을 준비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개념에 관한 이론이나 실천 모델뿐만 아니라 실천 단계별 주요사항, 개입 기술별 특징,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든지 협의체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 그리고 뒷부분에 주로 언급되어지는, 출제되어지는 사회복지 협의회,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적 경제 주체, 추진체계의 성격과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뒷부분의 핵심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지역사회복지론 공부를 마스터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출문제 어떠한 유형과 어떠한 패턴으로 출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 보면 몇 장에서 몇 문제가 어떠한 키워드를 갖고 출제되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2문제,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시험에서는 지역사회 비교 척도라 그랬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워렌은 지역사회 기능 비교 척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5가지의 기능과 제도가 있습니다. 이 5가지의 기능과 제도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장 나왔고요. 3장의 2문제,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과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3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번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되어지고 있습니다. 4장의 2문제, 이론과 주요 개념, 여러 지역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된 이론들이 있죠. 그리고 5장에서 3문제가 나왔는데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 로스만의 모델, 웰과 갬블의 모델이 나왔는데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은 5가지를 그냥 단순히 암기하고 있냐 암기하지 못하느냐 이러한 형태로 시험에 출제되다 보니 공부할 때 이제는 단순 암기도 5가지 모델이 뭔지도 기억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6장의 3문제, 문제 확인 단계의 과학과 실행 단계의 과학, 지역사회 욕구 사정 방법 등에 대해서 나왔고요. 쭉 넘어가서 조직화, 옹호기술 나왔고, 10장의 3문제,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서 포함되어져야 하는 사항,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심의 자문의 내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사업 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나 사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그런 어떤 20회 시험이었죠. 11장에서도 2문제, 지방자치제도의 특징과 최근 지역사회복지의 동향, 12장의 3문제,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특징과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출제되었고 13장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특징과 그리고 아주 쉽게 주민참여의 특징에 대해서 출제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조금 더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지 공부를 열심히 집중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에는 7, 8, 9를 약간 가볍게 보시면서 나머지에 좀 더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것도 어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회 시험 5교시 첫 번째 문항이라는 넘버링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저희 나눔의 집 교재를 활용할 때에는 이 넘버링을 잘 활용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기출문제인데 언제 나왔어? 20회. 오라는 것은 뭐냐면 다섯 번째 과목이 지역사회복지론이죠. 그리고 1은 A형 출제 문항에서 1번 문항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비교 척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워렌이 제시한 지역사회 기능 비교 척도 하면 동일 자수를 암기하라 그랬어요. 동일 자수. 왜? 가끔 시험이 정말 단순한 걸 물을 때가 있어요. 네 가지가 뭐냐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래서 동일 자수를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심리적 동일시, 그 다음에 일치성, 지역 자치성, 수평적 유형. 그래서 워렌이 제시한 네 가지의 기능 비교 척도는 1, 2, 3, 4예요. 그러니까 5번은 답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문제는 여기에서 이 사례를 알고 있냐 이거죠. 지역사회 내 상이한 단위 조직들 간의 구조적 기능적 관련 정도. 자, 지역사회 내 상이한 단위 조직들이 수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기능적 관련 수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수평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답은 뭐예요? 3번 수평적 유형이 되겠죠. 지역적 자치성은 뭐예요? 지역적 자치성은 다른 지역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느냐, 그것이 자치성이죠. 자,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은 같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느냐, 같은 지역에 그런 게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지역에서 옆에 지역 봤더니 어떤 걸 하고 있어. 우리 지역도 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 그러한 서비스가 있느냐, 골고루 퍼져 있느냐, 이것이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느냐. 수평적 유형이라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상이한 단위 조직들이 어떠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느냐. 좋은 구조라 그러면 수평적인 구조를 가질 때에 가장 지역사회가 건강하다라고, 기능이 잘 갖춰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기능적 관련 정도는 수직 수평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심리적 동일성은 어떤 거예요? 소속감이죠. 소속감. 이런 거는 소속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지역에 살면서 이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있느냐, 그거는 심리적 동일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이한 단위 조직들 간의 구조 기능적 관련 정도, 이거는 이 동일 자수 중에 수평적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률은 상당히 낮은 32%였습니다. 그죠? 다행히 5번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일 자수는 이제는 알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동일 자수 정도는 아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개념들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 자치성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지역, 타 지역을 의존하지 않고 어떤 지역사회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타 지역에 의존하는 정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하면 자치성이죠. 서비스 영역의 일치성은 어떤 동일 지역 내에서 그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을 안에 동일한 서비스가 있느냐, 그리고 또 그 서비스가 존재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고, 심리적 동일성은 뭐라 그랬어요? 소속감이라 그랬죠. 지역 주민들이 가지는 소속감에 대한 내용이고,
수평적 유형은 상이한 단위 조직들의 상호 관련성을 얘기합니다. 관련성이 수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수평적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정답은 수평적 유형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요. 19회 두 문제, 18회에서도 나왔었고요. 지역사회 개념 17회, 16회, 15회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념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지역사회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서는 기능과 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암기할 때는 제도를 먼저 암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죠. 자, 경제제도. 자, 길버트가 얘기한 경제제도는 어떠한 기능을 하죠? 생산, 소비, 분배의 기능을 하죠. 그 다음에 무슨 제도가 있죠? 그 다음에 가족제도가 있어요. 가족제도는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래서 가족 안에서 뭐예요? 사회화의 기능을 합니다. 사회화의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제도가 있어요. 정치제도는 뭐예요? 정치를 통해서 뭘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를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사회 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제도가 있어요. 종교제도를 통해서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사회 통합을 합니다. 사회 통합.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를 통해서 뭐예요? 상부, 상조의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5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매칭해서 반드시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길버트와 스펙트는 5가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5가지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경제제도로서 생산, 소비, 분배의 기능을 하고요. 가족제도는 사회화의 기능을 합니다. 정치제도는 사회통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제도는 뭐예요? 사회통제를 하고요. 종교가 통합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사회통합이라고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종교제도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사회통합이 나오면 종교제도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끝으로 사회복지제도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사회복지제도는 상부상조의 기능을 한다. 상부상조의 기능은 사회복지제도로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기능일까?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자, 재화와 서비스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시장의 원리죠. 어느 정도를 제공받을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 자, 여기에서 이것과 관련된 기능 뭐예요? 생산, 분배, 소비. 이 부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생산, 분배, 소비에 해당되고요. 생산, 분배, 소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니은, 구성원들이 사회의 규범에 뭐예요? 순응하는 것이에요. 사회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정한 규범, 정치잖아요. 정치. 이거에 순응하는 거. 자, 순응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뭐예요? 사회 통합이에요? 아니, 순응이니까 사회 통제가 되죠. 사회 통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회 규범에 순응하는 것, 따르는 거죠. 그래서 사회 통제의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길버트와 스펙트가 제시한 일단 이 5가지 기능과 제도 정도는 시험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 오답 없이 정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념 역시 2문제 나왔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앞문제와 동일합니다. 자, 3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 역사를 과거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그랬는데,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복지 역사를 순서대로, 그러니까 연도를 암기해야만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볼까요?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에 사회복지관의 건립이 의무화됐다라는 것은 언제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에 사회복지관 건립이 의무화되냐면 1989년 우리가 88 서울올림픽 끝나고요. 노태우 정권인가요? 이때에 이러한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500호 이상 되는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는 반드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택건설촉진법인데요. 이때 제정된 것이 주택건설촉진법인데 이게 1991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마련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때죠. 의무화된 것은 1989년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1991년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선 1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4년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자, 2003년 기억하세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는데 4년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한다. 그리고 시군구에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설치한다.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2003년에 법에 명시가 됩니다. 그러다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2014년에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2004년 12월에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됩니다. 왜 이때 제정되냐면 2014년에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으로 우린 전달체계의 개편을 이루는데 그 개편 과정에서 2014년 12월에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을 제정하면서 여기에 있던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이쪽으로 딱 토스해 줍니다. 토스해 주면서 여기에 복지와 복지라는 단어가 복지였잖아요. 이게 사회보장으로 바뀌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뀝니다. 그래서 보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거 제도한 거는 2014년이고 이것을 실행한 것은 2015년이에요. 그래서 2014년 말 2015년 기억하시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게 언제였죠? 네. 1944년 조선구호령.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조선구호령이라는 당근을 줍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1961년에 생활보호법. 자, 이때는 연령 제한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1999년 9월 7일 국기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기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국기법은 뭐가 없어요? 연령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단 워크페어, 쉼페테리어가 얘기하는 워크페어, 노동과 복지와 근로를 연계한 워크페어를 접목하기 위해서 뭘 하죠? 차상위 수급자, 자활사업, 자활급여라는 것을 도입한다. 그래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계비를 지급해주는, 그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해서 9월 7일을 기념해서 우리는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공공의 책임성이 강화된 것은 1999년이고 실행된 것은 또 2000년이죠. 자, 그래서 과거 순서대부터 제일 과거가 뭐예요? 기억이죠. 그 다음에는 국기법이죠. 맨 마지막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2015년에 바뀌었으니까 기역, 디귿, 니은이 됩니다. 기역, 디귿, 니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연도를 기억해야 되는 문제들 지역사회복지론에서는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도 이거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네, 관련해서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고 정답 2번 63%가 정답을 잘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의 발달해서 19회 한 문제지만 18회 두 문제, 17회 한 문제, 16회, 15회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의 역사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 지역사회 복지의 발달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사긴 역사인데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전 세계 대부분 나라는요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보호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시설보호에서 언제? 여기 4번 먼저 볼게요. 1959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사회 보호가 법률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보호로 전환된다. 1번과 4번은 같은 의미예요. 언제부터? 전환되는데 1959년 이러한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이 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규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맞고요. 자, 2번. 자선조직협회는 사회진화론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자선조직협회는 COS죠. 자, COS의 이념은 사회진화론과 적자생존입니다. 적자생존. 반드시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선조직협회의 이념은 사회진화론과 적자생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선조직협회를 배웠다 그러면 인보간도 우리가 알면 좋겠죠. 인보간의 이념은 뭐죠? 주요 이념은 뭐예요? 자유주의. 계몽주의, 급진주의 이러한 이념들을 가지고 있다. 자유, 계몽, 급진주의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 사회진화론 적자생존 영향을 받았다. 맞는 것이고요. 3번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되면서 민간 서비스, 비공식 서비스의 역할은 점차 감소한다 그랬는데 자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되면서 민간 서비스와 비공식 서비스의 역할은 점차 감소됐나요? 아니죠. 영국의 역사를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영국은 4개의 보고서가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보고서였죠? 시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버클레이 보고서, 레이 보고서가 만들어지는데 시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버클레이 보고서가 뭐예요? 시본 보고서 뭐가 중요하대요? 아, 비공식 서비스. 비공식 서비스가 중요하구나, 필요하구나 라고 했죠. 하버트는 뭐예요? 아, 비공식 서비스가 더 중요하구나. 비공식 서비스가 더 중요하구나. 버클레이 보고서 뭐예요? 아, 가만히 봤더니 비공식 서비스도 중요한데 공식과 플러스 비공식 서비스의 뭐예요? 조화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보고서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시본 보고서일 때는 어떻게 돼요? 1968년에 시본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1968년. 이렇게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고 한참 후에 시본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왜? 여기에 지역사회 보호가 법률적으로 규정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이 비공식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고 보고서를 한 것이 시본 보고서예요. 그리고 1971년에 하버트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하버트 보고서는 아, 시본 보고서 비공식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가만히 봤더니 비공식 서비스가 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 라고 한 게 하버트 보고서예요. 나중에 버클레이 보고서 1982년에
버클레이 보고서는 아니야. 비공식 서비스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비공식 서비스만 강조하면 안 돼. 공식 서비스와 비공식 서비스가 둘 다 상호 협력하고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가장 좋다,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버클레이 보고서예요. 이처럼 비공식 서비스의 역할은 점차 감소했나요? 아니에요. 비공식 서비스는 점차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했고요. 자, 그린피스. 이 중에 하나 설명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린피스죠. 지금 시본 보고서, 하버트 보고서, 버클레이 보고서는 여기는 지역사회 보호 형성기예요. 형성기.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린피스 보고서는 지역사회 보호 발전기예요. 발전기. 그래서 이 이듬해 1988년에 그린피스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 치면 88 올림픽 때 영국은 그린피스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서 발표하는 것은 뭐냐면 지방자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 뭐다? 그린피스 보고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호의 권한과 재정을 누가?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랬죠?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다라고 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영국은 지역사회 보호가 강조되면서 민간 서비스와 비공식 서비스의 역할이 점차 어떻게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강조되었다. 감소가 아니라 강조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정답 많은 분들이 잘 찾았어요. 이거는 학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우리가 얕은 지식으로도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영국의 지역사회 복지의 발달은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이나 법제에서도 연동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항입니다. 이론과 주요 개념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체계 이론. 사회체계 이론은 어떤 거예요? 다양한 체계들 간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체계입니다. 다양한 체계들 간 상호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회체계 이론으로서 체계와 경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생태학적 관점은 뭐냐 하면 생태학적 관점은 사회 환경의 변화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풀어봤다 그러면 생태학적 하면 분리, 경쟁, 침입, 계승 이 단어가 나오면 생태학적 관점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바뀌면 그 조직에서 분리 나오죠. 나오면서 어떻게 하죠? 경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침입이라 그럽니다. 그 집단에서 경쟁하고 우위권을 잡으려고 싸우는 것을 뭐라 그래요? 경쟁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것을 분리라 그러고, 그래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것을 침입이라 그래요. 침입해서 그 침입이 이제 완결된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계승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과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속의 인간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경쟁, 침입, 계승 이게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생태학적 관점에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 분리, 경쟁, 침입, 계승이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이건 생태학적 관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아니고요. 자, 사회자본은 여러분들 관계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자본은 관계망, 네트워크에 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자본 이론은 네트워크, 일반화된 호혜성, 시혜성이 아니라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회자본은 어때요?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 이건 네트워크이잖아요. 네트워크의 관계인 거죠. 이러한 네트워크의 관계는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과 또 그 영상을 꾸준하게 잘 시청해주는 관계로 지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뭐 아주 끈끈한 사회 자본은 아니더라도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여러분들이 뭐 제 페이스북을 방문한다든지 또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서 댓글을 달다 보니 또 자주 보는 닉네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친숙해져요. 서로에 대한 이름과 뭐 닉네임이나 이런 것.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관계가 지속되는 거죠. 그러나 이 관계는요, 꾸준하게 관리되어질 때 유지가 되는 거지, 네트워크보다 좀 더 끈끈한 것을 사회자본이라 그러는데, 사회자본은 한 번 결성되면 끝까지 영구적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니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갈등 이론. 갈등 전술과 내부 결속 전술들을 한다. 맞죠? 갈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에서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갈등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그 갈등을 잘 극복하고 해결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는 더 발전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이 갈등 이론인데, 그럴 때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갈등 전술이라든지 내부 결속, 중요한 요인들에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사회 교환 이론입니다. 사회 교환 이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지역사회 안에서도 교환의 가치, 그게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교환의 가치가 일치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교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교재를 샀거나 또 돈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영상의 질이 너무 떨어져.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지불하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지불했더니 영상이 돈의 가치는 충분히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것을 지불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그 교환의 가치가 계속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사회 교환 이론은 그러한 지역사회 내에서도 그러한 뭐가 있다? 교환의 장이, 가치에 따라서 교환의 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 자기 효능감과 집단 효능감하고는 크게 매칭이 안 되죠. 자기 효능감, 집단 효능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념이라 그러면 뭐 역량 강화라든지 뭐 이런 쪽에 가야 돼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 교환 이론과 자기 효능감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39%가 5번을 체크해 주셨고요. 그보다도 더 많은 학생들이 48%가 2번을 체크를 했습니다. 2번 생태학적 관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기출문제에 자주 언급되어지는 지문입니다. 생태학적 관점 하면 분리, 경쟁, 침입, 계승, 요게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태학적 분리, 경쟁, 침입, 계승. 여러분들 어때요? 살다가 그 안에서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 무리 안에서 경쟁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무리 안에서, 지역사회 내 무리 안에서 분리될 거 아니에요? 분리되면서 다른 데 들어가겠죠. 침입인 거예요. 침입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세력들과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겠죠. 싸움에서 누군가가 거기에 승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태학적 관점, 이거는 맞는 설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잘못됐고요.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교환 이론은 누구나 합리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교환하는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지역사회 내에서도 동일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인데, 아까 뭐 자기 효능감이나 이러한 설명하고는 별 의미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의 주요 이론은요, 시험에 자주 언급되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키워드들, 아까 생태학적 이론, 이러한 키워드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 이론 19회 한 문제, 18회 두 문제 나왔죠? 17회도 한 문제, 16회 두 문제.
15에도 2문제, 14에도 2문제 이렇게 지역사회복지의 주요 이론은 매해마다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에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지역사회 그 자체가 클라이언트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화가 아니라 개별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왜? 지역사회는 특정한 하나의 롤모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이 흘러갈 때 가장 좋은 지역사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된 어떠한 우리가 표준화된 지역사회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마다 개별화하고 또 그 안에서 다양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번 보면 지역사회 특성과 문제의 일반화. 지역사회 특성과 문제를 일반화한다? 어떠한 보편 타당한 답이 있는 것처럼 일반화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원칙에는 일반화가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개별화라고 합니다. 개별화. 개별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양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화, 다양화로 가셔야지 일반화라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의 상생 협력, 서로 돕는 것, 당연히 좋은 것이죠. 지역사회 특징을 반영한 것, 지역성을 반영하는 것, 의미 있는 지문이고요. 지역사회 구성원 관점의 목표, 누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점.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전문가뿐만 아니라 누가 비전문가가 같이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전문가는 지역사회 구성원이거든요. 이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점을 집어넣으려 그러면 이러한 비전문가의 참여가 선행되어져야 되겠죠. 지역사회 문제의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개입이다. 지역사회 문제의 구조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뭐 인구학적인 요인, 정치적인 요인, 다양한 요인들을 우리가 같이 지역사회 복지 실천할 때에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도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특성과 문제의 일반화에 있지 않다. 일반화, 뭔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일반화하고 보편화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걸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의 97%가 1번 정답을 잘 찾아주셨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과 가치도 18회 한 문제, 17회 한 문제, 15회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출제되어지는 그러한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이론과 관련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론과 관련 내용이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역사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사회 있죠. 서로 협력하고 돌보고 공동체가 살아있고 이러한 지역사회는 이미 사라졌다라는 것이 지역사회 상실 이론입니다. 자, 봅시다. 전통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 아니, 지금 상실 이론은 상실했다가 상실 이론인데 보존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요 지문에 대한 설명은 지역사회 상실 이론이 아니라 반대되는 지역사회 보존 이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고요. 자, 사회 구성주의 이론은 가치나 규범, 신념, 태도 등은 다양한 문화 집단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진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는 이 지문이 사회 구성주의 이론이 시험에 자주 언급되어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 구성주의는 꼭, 나머지는 우리가 대충 단어만 봐도 아는데 사회 구성주의는 단어만 봐도 저게 어떤 이론이었지? 잘 모르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사회 구성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에 상당히 주관적인 관점을 취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객관성을 부정하게 됩니다. 객관성을
부정하게 되고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논리 실증주의는 객관성과 매칭되죠. 실증주의들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는 그 어떠한 문제를 바라볼 때에도 그 환경에 따라서 또 누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주관적이고 맥락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상징적 상호주의 이런 이념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떤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추는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추를 보통 잠그게 되죠. 그런데 요즘 옷은 뭐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단추를 잠그는 것. 이게 좌우 대칭이 안 되는 이러한 구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옷들을 이제는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신발을 신어도 저도 배드민턴을 좀 치거든요. 요즘 건강 관리하려고 좀 쳐보고 있는데 오른쪽 배드민턴화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오른쪽은 파란색인데 이게 서로 다른 신발을 합친 것도 아닌데 오른쪽 신발은 파란색인데 왼쪽은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신발을 바꿔 신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착각이 드는 그러한 신발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처럼 뭔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동안 보편적으로 생각했었던 것들을 거스르는 이러한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던한 평범한 것에 포스트하는 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객관성을 부정하면서 뭐예요? 상당히 주관성을 갖는 거죠.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뭐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면서 그 이념을 받아들이는 사회 구성주의의 관점이다. 볼까요? 가치나 규범, 신념, 태도 등은 다양한 문화적 집단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이니까 2번이 옳은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관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2번 사회 구성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주관적 이러한 단어들은 이렇게 해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 사회 구성주의를 설명하는 지문에서 객관성이라든지 실증주의라든지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원 동원 이론은 자원이 집단 행동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원 동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원 동원이라 그랬는데 미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거죠. 자원 동원은 얼마나 자원을 동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 자원 동원이죠.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원이라 그러면 보통 어떤 자원이 대부분이죠?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복지 현장에서 자원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정치, 경제 이론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원은 결국 정치, 얼마나 정치인들을 많이 포섭하느냐, 얼마나 경제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원 동원 이론은 정치 경제 이론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그것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집단 행동의 성패는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자원 동원 이론인데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 틀린 설명이고요. 다원주의 이론, 집단 간 발생하는 갈등을 활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원주의 이론은 어떤 거죠? 다원주의는 여러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갈등을 종합해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면서 지역사회는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이익 집단들 간의 그러한 의견들을 어떻게 해서 통합해서 갈등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발전한다라는 개념을 갖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갈등을 활용하는 것은 뭐예요? 갈등주의 이론이겠죠. 그죠? 그것도 갈등을 활용한다라기보다는 갈등을 잘 극복함으로 인해서 겠죠. 그래서 다원주의는 갈등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이익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 이익 집단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내용들을 잘 통합하는 것을 다원주의 이론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권력 의존 이론은 어떤 것이죠? 권력에 의존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권력에 의존한다라는 거죠.
권력이 작은 집단은 권력이 큰 집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그것은 권력 의존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문 볼까요?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데올로기하고는 상관이 없죠. 권력 의존 이론은 이데올로기하고는 상관이 없다. 권력 의존 이론은 권력이 작은 사람은 권력이 큰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권력 의존 이론으로서 지문하고는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관련 내용의 연결이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사회 구성주의 이론은 꼼꼼하게 잘 이번 시간에 학습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권력 의존 이론, 조직이 자원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조직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 2번 77%가 정답을 잘 찾아주셨다. 사회복지 실천 이론들 보시면 19에 한 문제, 18에 두 문제, 17에, 16회도 두 문제, 15회도 두 문제, 14회도 두 문제. 이처럼 사회복지 실천 이론은 꾸준하게 출제되는 것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요 이론들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상당히 수준 낮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수준 낮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테일러와 로버츠가 제시하고 있는 테일러와 로버츠는 5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 5가지를 당신은 기억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5가지를 단순히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딱 답을 아는 사람은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서 공부할 때도 제시하겠지만 이제는 암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면서 이제는 암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테일러와 로버츠는요, 뭐에 대한 거냐면 후원자와 클라이언트, 누구에게 권한이 더 있느냐, 누구에게 권한이 더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이에요.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이 제일 먼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계획입니다. 계획 모델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계획 모델이 없죠. 계획 모델이 없고 그 다음에는 지역사회 연계 모델입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요. 지역사회 연계 모델.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 다음에 정치 역량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는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푸조, 계획, 지연, 지계, 정역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다. 앞글자만 암기하면 되지 않냐? 푸계, 지지, 정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글자만 암기하면 안 되고 이 테일러와 로버츠는 이렇게 2글자씩 암기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푸조, 계획, 지연, 지계, 정역 이렇게 암기하시면 자, 푸조는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그 다음에 계획은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계획 모델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연은 지역사회 연계, 그 다음에 지계는 지역사회 개발, 그 다음에 정역은 정치적 역량 강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테일러와 로버츠는 예전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암기해야 되나? 너무 수준 낮은 문제라서 다시는 안 나오겠지 했는데 또 나왔으니 이제는 이렇게 5가지의 모델을 그냥 맹목적으로 암기하시되 순서는 이 테일러와 로버츠는 순서까지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후원자와 클라이언트의 권한, 누구에게 더 많은 권한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졌기 때문에 푸조는 누구에게 권한이 더 많냐면 후원자의 권한이 100%일 때를 얘기를 합니다. 정역은 정치적 권력,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은 클라이언트에게 100%의 권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조 계획, 지연, 지계, 정역 이렇게 암기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리을만 빼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률 54% 그래도 생각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와 로버츠는 후원자의 권한과 클라이언트의 권한의 비율에 따라서 5가지로 했는데 처음에 푸조, 그 다음에 계획 모델, 그 다음에 지연, 그 다음에 지계, 그 다음에 권력 강화, 역량 강화, 정역 이렇게 여러분들이 5가지의 모델을 이제는 암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 모델은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웨일과 갬블의 모델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 여러분들이 16회, 14회, 13회, 12회 등 중간중간 나오고 있고요. 얘 단독적이진 않지만 다른 모델에 이렇게 5가지의 모델이 짬뽕돼서 혼합돼서 출제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로스만의 지역사회 조직 모델 중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를 하죠? 지역사회 개발. 로스만에 의하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이라는 것은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강조합니다. 다양한 집단의 참여.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강조하면서 전술로는 대화, 합의, 대화, 토론. 토론 등의 전술을 사용하게 되고요. 주민 참여를 강조하게 됩니다. 주민 참여. 주민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목표가 과정 중심 목표입니다. 과정 중심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사회 계획 모델은 전문가 중심이에요. 전문가 중심. 전문가 중심이고 목표를 세우죠.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달성하는 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표랑 여러분들 매칭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업 중심 모델입니다. 과업 중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 행동이라는 것은 어떨 때 여러분들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의 편, 한 집단의 편을 들어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뭐냐면 누가 봐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나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할 때에는 그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행동은 불이익이나 사회 정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옹호하는 거죠. 그들을 옹호해 주는 거죠. 사회행동은 그래서 과정 중심과 과업 중심을 동시에 추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특징들을 우선 기억하시고 이번에서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해당되는 거죠.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전술로는 합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의 전술은 뭐예요? 합의, 토론. 합의, 대화, 토론이죠. 그래서 합의, 대화, 토론 등의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변화의 매개체는 과업지향의 소집단이다 그랬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 별도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목표는 뭐예요? 과정 중심 목표였잖아요. 과정 중심이었는데 여기에 과업이 나오니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문은 이미 기출문제에 자주 언급되었던 지문으로서 지역사회 개발 안에서 즉 과정 중심 안에서 과정 중심의 목표 안에서 어떻게 그 과정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과정이라는 것은 주민을 참여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인 거죠.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인데 과정만 중시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안에서 소집단만큼은 무슨 지향이야? 과업 지향이 되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 그 안에 소집단을 구성할 때 그 소집단을 구성하는 목표는 과업 지향형이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지문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별도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 자주 언급돼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과정 중심 목표를 추구하는데 소집단만큼은 과업 지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도로 구분해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의 아노미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다양한 집단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역량을 강화시키고, 이거 왜 필요해요? 지역사회 아노미, 혼란, 지역사회에 뭔가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역량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노미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도 기출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 아노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 조직을 경쟁자로 인식한다. 지역사회 개발에서 여러분들 지역사회 개발 봤더니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죠. 자, 지역사회 개발에서 다양한 집단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집단들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어. 정부 조직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어떤 계획들을 수립할 수가 있고 더 많은 방법이나 전략들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조직을 경쟁자로 인식한다? 잘못됐다. 그럼 뭘로 인식할까요? 경쟁자의 반대 뭐예요? 뭐 파트너로 인식한다라고 할까요? 파트너로 인식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고요. 변화를 위한 전략으로 문제 해결에 다수의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다양한 집단들의 참여, 다수의 사람들을 참여, 같은 의미들을 내뿜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술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전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72% 정답을 잘 찾아주셨습니다. 로스만의 모델은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로스만은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의 개념을 배울 때 로스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때 로스는 뭐예요? 지리적 의미의 지역사회와 기능적 의미의 지역사회를 정의했던 사람이고, 로스만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 사회 계획 모델, 그리고 사회 행동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사람은 로스만이다라는 것을 구분하셔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로스만 대신 로스라고 이름이 들어가는 때가 있는데, 아, 이거는 오타이구나, 아니면 로스만과 로스는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웨일과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웨일과 갬블의 실천 모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러한 모델을 찾을 때 시험 문제에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까 테일러와 로버츠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낮은 수준의 문제였다 그러면, 자, 이 문제를 보면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회를 제한하는 불평등에 도전한다 그랬을 때 이러한 웨일과 갬블이라든지 로버츠와 테일러, 이러한 다른 학자들의 모델은 항상 어디로 가면 좋냐면, 문제 풀 때 방금 배웠던 로스만으로 가세요. 로스만. 자, 로스만으로 가면 지역사회 개발 모델, 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이 있죠. 지역사회 개발은 뭐예요? 주민 조직화를 통해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라 그러면, 사회 계획은 전문가에 의해서 실천된다 그랬죠. 그리고 사회 행동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 정의, 여기에서 옹호의 기술들을 쓴다 그랬죠. 자, 여기에 보면 로스만으로 가세요. 웨일과 갬블이지만 로스만으로 가보자라는 거죠. 기회를 제한하는 불평등에 도전한다? 그러면 로스만에서 이 지문은 적어도 뭐다? 사회 행동에 관한 모델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정의를 위한 행동, 정의, 사회 정의, 그죠? 사회 정의, 이러한 것들. 그럼
그러면 로스만에서 사회 행동에 관한 모델이구나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보기에서 행동 모델을 찾아보세요. 근린,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하면 이제 알 수 있는데, 근린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 조직화 모델은 뭐예요? 여기죠.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죠. 개발 모델에 가깝고요. 지역사회, 사회경제 개발 모델이에요. 이것도 개발 모델에 가깝죠.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 연계. 여기는 프로그램 개발이라 그러는데 프로그램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문가. 그래서 얘는 계획 모델이에요. 계획 모델. 정치, 사회, 행동. 이거는 뭐예요? 행동 모델이죠. 행동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행동 모델이에요. 사회 계획도 무슨 뭐예요? 계획 모델이죠. 자, 그러면 정답 나왔어요. 이 지문이 웨일과 갬블이 로스만으로 보면 행동 모델인데 우리가 이걸 내용을 다 몰라도 여기에서 행동 모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문에서는 또 여러분들 이런 거 안 놓치잖아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정의를 위한 행동했으니 정치, 사회, 행동 모델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보다도 답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로스만으로 가서 개발 모델이냐, 계획 모델이냐, 행동 모델이냐를 먼저 보고 이 모델을 다시 개발, 계획, 행동으로 쪼개보는 것. 이 방법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4번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80%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웨일과 갬블의 모델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복지의 실천 단계. 여러분들 이렇게 실천 단계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이것을 갖고 어디일까 이렇게 찾으면 답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분명히 단계에는 단계가 있는데 이 지문에는 그 단계 외의 지문들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더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 단계 자체를 우리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확인. 문제를 확인할 때는 어때요? 지역사회를 진단해야 되겠죠. 문제 확인, 그 다음에는 사정합니다. 사정 단계. 사정할 때는 두 가지를 사정합니다. 욕구 사정과 자원 사정을 하게 됩니다. 사정을 하게 되면 계획을 하게 됩니다. 계획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항상 계획과 목표는 같이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계획 단계 하면 실행을 하죠. 실행 단계에서는 갈등 관리를 하게 됩니다. 갈등 관리를 굳이 집어넣은 것은 기출문제에서 자주 갈등 관리는 실행 단계다라는 것이 기출문제에 몇 번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갈등 관리는 실행 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평가해야 되겠죠. 평가에는 모니터링에서부터 형성평가, 총괄평가 이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5단계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인지 봅시다. 이슈의 개념화. 이슈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구체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와 구체화되는 걸 이슈라 그러는데 이슈의 개념화니까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를 구체화시키는 거 어디야? 여기죠. 제대로 진단해서 문제를 확인하는 것, 규명하는 것. 그래서 요거는 이 한 지문만 봐도 어때요? 문제 확인 단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관을 고려한다. 문제를 확인하고 진단할 때에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이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아닌데 문제일 수 있고 그게 문제인데 문제가 아닐 수 있어. 왜?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슈와 관련된 이론과 자료 분석도 우리가 문제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용이하죠. 왜? 진단하려고 그러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보시고요. 1번 79%가 1번 정답 잘 찾아주셨습니다. 문제 확인 단계에 과거에 13, 12, 10회 때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실행 단계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 실천 단계 했었죠. 문제, 사정, 그 다음에 계획,
실행 평가. 실행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정 자원을 집행한다. 뭔가 집행하는 거니까 실행할 때 집행하는 거 맞죠? 참여자 간의 갈등 관리. 참여자 간의 갈등 관리 실행할 때 한다 그랬죠?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적응을 촉진한다. 맞죠? 참여할 때 클라이언트 참여, 적응, 촉진해야 되겠죠? 이건 실천 계획의 목표 설정.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제는 진단을 하는 것이고 사정 단계는 욕구 사정과 자원 사정이 있고 계획은 목표를 수립하는 거라 그랬죠? 키워드가 여기가 목표예요. 실행은 갈등 관리라 그랬습니다. 평가는 형성 평가와 총괄 평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실천 계획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계획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계획 단계.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협력과 조정을 위한 네트워크, 협력과 조정, 참여자의 갈등 관리, 뭐 이런 것들과 다 유사하게 설명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목표 설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 5단계 어렵지 않죠? 이 키워드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 및 실행 단계 18회, 15회에서 출제되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자, 13번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그랬습니다. 소외되고 억압된 집단, 여기만 봐도 이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소외되고 억압된 집단, 이건 뭐예요? 누가 봐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불이익을 당하고 누가 봐도 사회 정의에 어긋났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로스만의 사회 행동 모델이고 사회 행동 모델의 지역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옹호자. 옹호자는 다른 말로 대변자라고 합니다.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가끔 대변자도 나오거든요. 옹호자와 대변자는 같은 거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은 뭐예요? 옹호입니다. 왜? 누가 봐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그들의 편에서도 아무도 사회복지사를 비판하지 않아요. 보통 A팀과 B팀이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사가 A팀에 서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요.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저쪽에 설 수 있지? B팀에 서면 비판받아요. 비난받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 A라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A편에 서더라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아요. 당연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들 앞에서 지금 목소리를 같이 내주고 있구나. 당연히 사회복지사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소외되고 억압된 집단,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집단의 편에서 주장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지역사회 행동 모델이고 옹호 대변자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88% 아주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옹호 기술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옹호. 그래서 옹호는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옹호는 불이익, 누가 봐도 지문에 불이익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거나 아니면 딱 사회정의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 그러면 옹호자의 역할, 대변자의 역할 또는 옹호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조직화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조직화 기술은 어떤 거예요? 어떠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 그대로 뭘 하는 거예요? 모임을 조직하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임을 조직하는 것을 조직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직화에는 어때요? 다양한 집단들의 참여를 어떻게 해요? 독려하겠죠. 그리고 이 조직이 유지되려고 그러면 어떠한 내용으로 조직하는 게 나아요? 아주 시급한 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 이것을 또 어떻게 한다? 기출문제 보면 구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대안을 갖고 조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그 조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내용 봅시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운영한다. 조직화, 왜 조직하는 거죠?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조직화,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역량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시급한 문제.
그리고 구체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갖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목표를 설치하도록 운영한다.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과정 중심 목표에 해당하고요.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을 축소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 자, 지역사회 역량 강화 맞죠? 조직화는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역량 강화를 위해 맞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을 축소시킨다 그랬는데, 지역사회 거버넌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역 주민과 관의 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버넌스라는 것은, 우리가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는데, 거버넌스는 지역과, 여기는 지역사회 복지니까 지역과 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생하는 거예요. 상생.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돕는 거죠. 그것을 뭐라 그래요? 거버넌스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복지에 지역과 관의 상생 구조와 기능을 축소한다? 아니죠. 지역과 관이 서로 협력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대하면 할수록 지역사회의 역량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디귿은 지역사회 복지 거버넌스의 구조와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역사회 복지의 다양한 주체들, 관이 아니더라도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물론 관 중심이지만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과 상생하는 구조와 기능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지역사회의 역량은 커지겠죠. 그래서 축소가 아니라 확대한다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디귿이 잘못됐기 때문에 기역, 니은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1%가 정답을 잘 찾아주셨습니다. 조직화의 기술 우리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직화의 기술 이제 아시겠죠? 조직의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모임을 만드는 것, 그 모임을 독려하는 것. 왜 모임을 만들어요? 지역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을 조직화다라고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역사회의 욕구사정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의 욕구사정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키워드들을 보시면 돼요. 전문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전문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델파이예요. 델파이. 자, 그러면 델파이도 전문가 나왔다고 해서 다 델파이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델파이 하면 어떤 거죠? 일단 전문가에게 편지가 아니죠. 우편이나 메일로 개방형 질문을 반복을 언제까지?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델파이 조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복이라는 단어, 전문가라는 단어, 우편과 메일이라는 단어, 그리고 단점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델파이입니다. 봅시다.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전문가. 합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실시한다. 합의, 의견 수렴될 때까지 반복한다. 반복되는 설문을 통해서 패널의 의견이 수정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욕구사정 방법은 델파이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명목집단 기법은 어떤 거죠? 명목집단 기법은 집단이긴 하지만 뭐가 없어? 상호작용이 없어요. 집단 간 상호작용이 없음. 집단의 특징은 상호작용이 있는 건데 집단의 특징인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명목상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명목집단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종이에다가 의견을 적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명목 집단하면 상호작용이 없다. 또는 종이의 의견을 적어서 제출한다. 종이의 의견을 제출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어떠한 대답을 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결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결과를 갖고 또 이제 뭘 해요? 투표를 합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 이것을 명목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목집단은 상호작용이 없다, 종이의 의견을 적는다, 투표한다, 우선순위,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명목집단이구나. 자, 2차 자료는 어떤 거예요? 본인이 직접, 연구자가 직접 자료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직접 구축하는 것을 1차 자료라 그래요. 1차 자료라 그러는데 이게 아닌 자료들을 2차 자료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통계청의 사회지표를 활용한다. 자, 통계청은 내가 통계청의 자료를 구축한 게 아니죠. 누군가가 통계청의 자료를 구축한 것을 내가 연구에 활용한다 그러면 통계청의 자료, 사회지표라든지 행정 자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자료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본인의 연구를 위해서 직접 자료를 수집한 것은 1차 자료이고 2차 자료는 누군가가 다른 목적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한 것을 내 연구에 가져다가 쓰는 것을 2차 자료라고 합니다. 델파이 설명됐고요. 지역사회 포럼은 공청회와 같은 거예요. 공청회. 지역사회 포럼과 공청회는 같다.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공청회는 누가 주체냐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022년 원래는 내년부터 2023년부터는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전국에서 동일하게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럼 올해 계획을 수립할 때에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욕구, 반응을 우리가 그 의견을 또 다시 거기에 담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럼 그 회의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공청회라고 합니다. 왜? 주체가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다양한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청회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 형태, 이거는 뭐예요? 지역사회 포럼이 된다. 근데 어떠한 주제를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는 것을 국가나 지자체에서면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공청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자, 초점 집단. 초점 집단은 어떤 거예요? 여기에 명목 집단은 상호작용 없이 명목상 집단이지만 초점 집단은 누가? 수혜자, 연구의 수혜자나 수혜자 포함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집단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작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욕구를 하는 거죠. 왜? 대상자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초점 집단 기법 FGI는 전문가를 대상으로도 물어볼 수 있지만 당사자를 대상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초점 집단 기법은 수혜자나 전문가 모두가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그 집단 안에서 상호작용이 있으며 직접 욕구를 조사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직접적 욕구 조사 방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이미 바로 나왔었죠. 델파이 기법이다 라는 것. 그래서 정답 80%가 정답을 잘 찾아 주셨습니다. 자, 사정 단계. 그래서 욕구 사정을 얘기하는, 사정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정하면 뭐냐? 욕구 사정과 자원 사정이 있다. 우리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전달 체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사정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출제되었다. 사정에는 욕구 사정과 자원 사정이 있는데, 사정에서 본 문제는 욕구 사정에 관한
방법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19회, 17회, 16회, 15회, 13회 등 꾸준하게 문제가 출제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번 같이 풀어보죠.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방자치제도는 언제 만들어지죠? 1995년 7월부터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도입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991년에 지방의회 의원 선출이 있었어요. 직접 선출이 있었고, 1995년에 지자체 단체장을 직접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완료되는 7월부터 우리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습니다. 지방정부에 비해 중앙정부의 책임이 강조된다? 아니죠. 지방자치제도는 뭐예요? 지방의 권한과 책임이 더 증가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방정부에 비해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비해서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조된다. 바꿔야 되겠죠?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역마다 각각 따로 개별적으로 자치적으로 뭔가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복지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은 단체장이 선출된 지역은 지역사회 복지가 많이 발전될 것이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단체장이 선출된 지역은 아무래도 복지가 많이 더디겠죠. 그래서 지역 간 복지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발생한다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복지 예산의 지방 이항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아까 여기서 설명했죠?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된다. 그래서 맞습니다. 3번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1995년부터 지자체 단체장을 직접 선거를 통해서 투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고요. 네.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로 민간의 참여가 약화된다.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의 확대로 민간의 참여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죠. 확대. 지방정부의 복지 예산 확대로 어떻게 민간의 참여가 확대됩니까? 예를 들어서 바우처 사업이 있죠. 지역 투자,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있잖아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바우처 사업의 일환인데, 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통해서 어때요? 민간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잖아요. 우리 왜 전체적으로는 활동 지원사, 그리고 노인 장기 요양, 이러한 바우처 사업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방정부의 어떤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어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뭐예요?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 이러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에 상당히 많이 기여하고 있죠. 마을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론 20회 시험은 어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까다로운 지문들이 있었고요. 문제를 전체를 이해해서 푼다 그러면 오히려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답을 찾기에는 어렵지 않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 분권화도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살펴볼 내용이 꼼꼼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19회 2문제, 18회도 나왔었고 15회, 14회, 12회 등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 시군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죠. 시군구마다 지역사회 보장 계획, 시군구 생략해도 돼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또 시군구 단위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지금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설치한다. 이것을 담아 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2023년부터 26년까지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수립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2022년
바로 올해죠. 올해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시험에 여러분들 때는 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 올해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봅시다. 지역사회 보장 전달 체계. 시군구 안에서 지역사회 보장과 관련된 전달 체계 조직과 운영 필요하죠. 지역사회 보장이라 그러면 문화, 예술, 복지, 보건 이러한 것들, 고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교육. 자, 이러한 것의 전달 체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얘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요, 지역사회 보장에 관한 통계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구축이 되어져야만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도 보다 개량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더 부합한 계획들을 수립하겠죠. 그래서 통계 수립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역사회 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 여러분들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요, 전문가가 수립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계획을 수립하면요, 담당 그 부서의 담당 주무관들이요, 이것을 다 검토를 해서요, 행재정 계획을 또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도 제주시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그 연구원 4명이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1명이 또 저거든요. 그러면 저와 나머지 3명의 연구원이 제주시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 그죠? 올해 수립을 하는데 그걸 수립해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립하면 그 다음에 행재정 계획을 나중에 봅니다.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행재정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도 어디에? 보장 계획에 포함된다. 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요,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바로 폐기되거든요. 그 계획 자체가.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도 같이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고른 것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82%.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이제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건너뛰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또 지금 여러분들은 잠깐 멈춰서 이 교재의 이 부분들을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0장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계속해서 이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 15회, 18회, 17회, 16회, 15회, 14회 쭉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자문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심의기관이에요. 심의기관. 즉, 의결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의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죠. 일단은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심의하는 기관은 맞는데 심의 자문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그러니까 저와 TF팀 4명이 수립을 하면 그 수립과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심의 자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도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도 심의사항이 맞고요.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거 전부 다 사회보장급여 추진 맞죠?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여기입니다. 여기에 읍면동이라는 단어가 시군구에 들어가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군구는 시군구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읍면동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랬는데 또 5번이 또 나와.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디를 하겠어요? 시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왜냐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니까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됩니다.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로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에 읍면동이 들어가는 것은 요거예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 안에 포함된다. 나머지 읍면동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요 내용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의 내용도 살펴보시되 읍면동이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읍면동의 어떤 읍면동 단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자문 사항이구나.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정답 그래서 좀 낮은 편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신문에서 뉴스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이러한 기능 등에 대해서 더 강조하게 됩니다. 점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러분들 꼼꼼하게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현장에 있던 분들은 대부분 알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관장님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임명될 때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3년 단위잖아요. 그래서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도 임기는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임기도 3년. 그리고 우리 보통 위탁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회장이라든지 부회장 3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연임할 수 있어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당연히 사회복지 공동모금 사업을 수행하겠죠. 모금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맞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단위 사회복지 공동모금 지회를 둔다.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지회예요. 지역에 있는 시도에 있는 공동모금에는 지회예요. 그리고 사협회 있죠. 사협회도 시도에 있는 것은 지회입니다. 사협회, 공동모금의 사협회, 시도 단위에 있는 것은 지회의 형태예요. 여기에 법인이 있고 나머지 시도에 있는 것은 지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협의회는 한국협의회가 있고 광역협의회가 있고 시군구 단위의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이거는 모두 다 독립법인입니다. 독립법인. 기억하세요? 공동모금회와 사협회는 지회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법인이 있고 중앙에 법인이 있고 나머지는 지회의 형태예요. 그러나 협의회 같은 경우는 한국 광역 시군구 단위에 있는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조차도 독립법인으로 자체 법인으로 이루어졌다. 독립법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구분하셔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뭘 아느냐? 모금 지회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요걸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지회를 둔다. 맞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복권을 발행한다 그랬는데 맞는데 복권을 발행하는 것도 맞는데 주무부서가 틀렸어요.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누구냐?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복권을 발행하는 거 뭐예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이번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시면서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40% 조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복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 종류, 조건,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동모금에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20번입니다.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 중 서비스 제공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사회복지관이 과거에는 5대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3대 기능으로 바뀌었어요. 기능으로. 왜 기능으로 바뀌었냐면, 예전에 사업으로 막 했었는데, 다문화 지원 사업 뭐 이런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미 다문화 지원 센터가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기능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 기능, 그 다음에 서비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서비스 제공 기능, 그리고 지역 조직화,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각각의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느냐, 이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는 사례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개입하고, 사례 관리는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연계, 이거를 하느냐, 이게 사례 관리입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는 사례 발굴, 개입, 서비스 연계, 요 정도를 기억하시고, 서비스 제공은 상당히 많은 서비스 제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조직화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지역 조직화 같은 경우는 복지 네트워크 구축이에요. 복지 네트워크 구축에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지역 조직화잖아요. 여기 지역이에요. 지역이 더 큰 범위잖아요. 그래서 지역 조직화의 기능 안에 뭐가 있냐면 주민 조직화가 있어요. 주민 조직화.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둘을 바꾸는 거예요. 주민 조직화 안에 지역 조직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서가 바뀌는 거죠. 주민 조직화. 그리고 자원 개발 및 관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에 뭐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관 사업 내용 중 서비스 제공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니 사례관리랑 지역 조직화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지역사회보호, 사례관리, 교육문화, 자활, 이렇게 보니 뭐예요? 2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4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요거입니다. 요 4개가 고스란히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은 뭐예요? 지역사회보호, 그 다음에 교육문화, 자활, 그 다음에 가족기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이 3대 기능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3대 기능과 그 세부적인 사업에 관해서 물어보는 게 많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사례관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왜? 3대 기능 자체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인데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건 당연히 사례관리죠. 그래서 쉽게 출제되었는데 의외로 정답을 못 찾았네요. 뭘까요? 이렇게 적어보면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적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까지는 이렇게 먼저 적어서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자,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만이라도 알았으면 뭐예요? 사례관리는 서비스 제공하고 별도네,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상당히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상당히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고요. 우선 지원 대상이 누구이냐,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는데 기출문제 20회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기본서 공부할 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사업이 아닌 것은, 아까 협의회 하면 뭐를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협의회는 한국 협의회가 있어요. 이거는 중앙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광역협의회가 있어요. 이거는 시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협의회가 있어요. 이거는 시군구에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과 광역은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근데 시군구는 둘 수 있다. 시군구에 협의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시도 시군구 모두 다 시군구도 만약에 설치했다 그러면 뭐냐? 법적 독립법인이다 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게 협의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출제되어지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회 주요 사업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의회에서 어때요? 교육훈련 사업들 되게 많이 하죠. 우리 제주도도요. 저희가 제주도에 계신 건 혹시 아시나요?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그 광역이거든요. 협의회가 교육 사업들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하시는 전국에 교육을 잘하시는 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 질 높은 교육들을 잘 진행하고요.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당연히 할 수 있죠.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여러분들 VMS 어디서 운영해요? 협의회에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1365하고 VMS가 있잖아요. 1365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거고 VMS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얘를 어디에서? 협의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담당하죠.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기부 문화의 조성 뭐해요? 푸드뱅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전부 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주요 사업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 보세요. 자, 한국은 어디예요?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협의회죠. 한국이라 그랬어요. 한국은 중앙에 설치된 협의회예요. 자, 그런데 읍면동에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중앙의 협의회인데 읍면동이 중앙까지 위탁하겠어요? 아니죠. 중앙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읍면동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가 아니라 누가 위탁하겠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누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겠죠. 진행을 하겠죠. 그러니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건 중앙인데 어떻게 읍면동에서 위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시험 볼 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진 않지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것은 중앙이고 그 다음에 광역이라는 것은 시도고 시군구를 지역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지역협의회는 시군구 단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률 47%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도요. 시험에 꾸준하게 출제되어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여러분들 협의회도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학습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 사회적 경제에는 어떤 것이 있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어디에서 하죠?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어디에서 하죠?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어디에서 하죠? 행안부.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자활기업은 어디에서 하죠? 보건복지부. 이때 사회적 기업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은 영리를 추구한다. 영리 추구 플러스 사회적 목적. 그죠? 요 두 가지. 영리 추구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도 추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협동조합은 5인 이상. 마을기업은 마을의 사람들로 구성된다라는 것들. 자활기업은 2인 이상. 이러한 단어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런데 여기는 통으로 사회적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를 추구한다 돼 있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 줘야 돼요. 니은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기억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대안이다. 사회적 경제가 언제 발전하게 되냐면 복지국가 1945년에서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발생하기까지의 복지국가가 오일 쇼크로 인해서 막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1800년, 1980년대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이 당선이 되면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노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즉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계를 갖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복지 다원화, 국가에서 복지 사업을 했던 것을 이제는 다원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발전한 것이 뭐냐면 사회적 경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대안 모델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은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 협동조합은 뭐예요?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협동조합인데 그 앞에 여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협동조합이긴 한데 사회적 가치가 플러스된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 플러스 취약계층이나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목적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49%. 의외로 정답률이 낮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도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4개의 사회적 경제 주체와 그리고 주무부처 그리고 각각의 그 사회적 경제 유형별 키워드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9회, 18회, 17회, 16회, 15회 최근에 들어서 사회적 경제가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계층적 기반은 노동운동이나 여성운동과 같이 뚜렷하다. 자, 지역사회복지운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1차적인 클라이언트가 누구예요? 지역사회 전체거든요. 지역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복지운동은요, 지역 전체예요. 지역. 대상이 이퀄 지역 전체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노인, 장애인, 여성 이러한 특정한 어떤 대상이 나오면 이거는 지역사회복지운동보다는 어떤 집단사회사업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의 계층적 기반은 지역사회복지의 계층은 지역주민 전체지 거기에서 잘 사는 사람은 배제되고 못 사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거 이거 아니거든요. 지역주민 전체가 1차적인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 전체인데 여기에서는 계층적 기반은 노동운동이나 여성운동과 같이 뚜렷한 어떠한 계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역사회복지운은 지역 전체다. 그래서 특정한 계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된 관심사는 주민 전체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 맞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활용 및 조직 간 유기적 협력.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이러한 유기적인 협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의 다양한 이념이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운동에 다양한 이념들이 있죠. 사상이라든지.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왜? 일단 다양성이잖아요.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은 뭐예요? 일반화 아니죠? 개별화와 다양화. 이러한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념들이 사용될 수 있다. 맞고요.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는 사회복지 전문가, 지역활동가, 지역사회복지 이용자 등 다양하다. 여기에 지역사회복지 이용자는 누구예요? 이건 주민이잖아요. 주민은 다른 말로 뭐예요? 비전문가.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는 뭐예요?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모두 참여한다 그랬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85% 잘 찾았고요.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주민 전체를 기반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포괄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운동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요. 자, 24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와 관련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발달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주민 참여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의 필요성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이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그만큼 참여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사업도 주민 참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역사회복지 정책 결정 과정.
자, 지역사회복지의 정책 결정 과정에는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결과가 달라지겠죠. 특히 지역사회보장 계획에서도 주민들의 욕구를 얼마나 반영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고요. 4번 공무원 중심의 복지정책 결정을 권한을 강화한다. 누구? 공무원의 복지정책 결정 권한을 강화한다. 자, 공무원은 행정이잖아요. 자, 이건 행정과 주민 참여는 반대되는 거죠. 주민 참여의 권한을 높이려면 행정의 권한을 낮춰야 되는데 행정의 권한을 키우면 키울수록 주민들의 의견과 참여의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무원 중심의 복지정책 결정의 권한 강화는 주민 참여의 기회를 낮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이고요. 아른스테인의 주장. 여러분들 아른스테인의 8단계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교재에 이렇게 나와있죠. 주컨을 협회로 상담했더니 정치적으로 조작하더라. 자, 주권 뭐예요? 주권, 주민, 통제, 권한, 위임, 협동, 관계, 회유, 상담, 정보 제공, 치료, 조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그래서 주민통제, 권한임, 협동관계, 회유, 상담, 정보 제공, 치료, 조작 이렇게 아른스테인의 8단계도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에 주민통제로 간다 그러는 건 주민 참여의 권한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조작으로 갈수록 뭐예요? 행정의 권한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 참여와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이고 아른스테인도 주민 참여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관련 있는 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뭐 정답률 낮지 않고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민 참여 여러분들 19회, 17회, 16회, 14회, 12회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복지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럴 때에는 최근이라는 단어에 관심 가져둘 필요가 있고요. 이 문제는 최근과 뭐 크게 연동되진 않지만요. 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읍면동 맞춤형 복지 전담팀. 자, 여기도 동이고 여기도 동이죠. 그래서 찾아가는 찾동 사업이라 그래요. 찾동이라든지 읍면동 맞춤형 복지 전담팀 설치는 다 2016년, 2017년에 이루어진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2019년 시범사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선도사업이라는 걸 썼어요. 시범사업은 우리가 그동안 시범사업 하다가 본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만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2019년에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하겠다, 강조하겠다라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축소라는 단어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그러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축소는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이거는 현 정권에서 주장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차기 대통령이 이제 역할을 하게 될 때에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로의 행정조직이 재구조화됩니다. 우리가 행정조직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읍면동 사무소로 1955년부터 이 읍면동 사무소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2007년에 행안부에서 이름을 바꾸죠. 주민센터로 이름 바뀌잖아요. 이것이 다시 2016년에 행정복지센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조직의 재구조화도 최근에 이루어졌던 사실이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된 거니까 언제 변경돼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을 의무화했다가 2014년 사회보장 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에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2015년부터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얘도 최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확대로 바꿔야만이 적절하다. 왜? 선도사업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어떤 의지가 있다. 앞으로 계속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축소가 아니라 확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도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이 부분도 끝까지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2년 제20회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풀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기출문제에서 예년과 다른 어떤 특이한 그러한 변화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다소 어려웠던 내용들 한두 문제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2023년 20일에 시험 준비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과 강의할 때에 이러한 변화들을 강의 안에 잘 녹여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